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MF가 결국 자율구조 조정 ARS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11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ARS를 하든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든 중요한 것은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 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아울러 TMF의 재무 구조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일 계속해서 그 TMF 방송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TMF 뉴스가 굉장히 계속해서 그 비중이 높은 편인데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그런 뉴스들은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들은 이제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접하시면 되고, 저희들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그 TMF의 생존력, 어차피 지금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과연 생존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회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TMF의 그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는 높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또 계속 기업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더 높게 나오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하는 것보다는 더 높게 나와줘야 정상인데, 만약에 청산하는 게 더 낫다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바로 파산으로 가게 되는 건지, 또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던 다른 기업들의 사례들은 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보면서 TMF의 그 생존력 한번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화면에서 보시는 이분이 이제 그 팀원의 류광진 대표죠. 7월 29일 날 기업 회생 그 법정 관리 개시를 서울 회생법인에 신청을 했고, 8월 2일 날 그 회생법인의 그 신문을 받으러 가는 길에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회사의 계속 기업 가치가 3천억 원인가 4천억 원 정도 많은 걸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ARS 프로그램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속 기업 가치가 3, 4천억 정도 많다는 거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청산 가치보다 더 많다, 이런 이야기고, 여기 뒤에 나오는 AR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율구조 조정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요. 2018년쯤에 그 회생법인이 그 도입을 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회생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하기 전에 법원이 여기 채무자하고 채권자하고 너네들끼리 자율적으로 부채를 어떤 식으로 상환해 나갈 건지,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좀 한번 합의를 해봐라. 그러니까 법원이 회생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되면 법원이 좀 강력하게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너네들끼리 뽁닥뽁닥 해가지고 한번 자율적으로 그 합의안을 한번 마련을 해봐라. 그래서 만약에 ARS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채권자고 채무자가 합의안을 마련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회생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한 달인데 2번 연장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최장 이제 3개월 동안 이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8월 2일 날 법원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TMF는. 그러면 ARS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ARS 프로그램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메프의 류화연 대표도 그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 회생이나 ARS가 꼭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하면서 위메프의 계속 기업 가치는 800억 원, 청산 가치는 한 3, 400억 원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TMF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계속 기업 가치는 스스로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나온 수치인 건가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그 회생 신청을 할 때
좀 긴급하게 그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계속 기업 가치하고 청산 가치 평가를 받은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티몬이나 위메프의 계속 기업 가치가 최소한 청산 가치보다는 높게 나왔다. 회계법인에 의뢰를 했더니 그래서 그 결과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서 보고 계속 기업 가치가 높게 나왔네. 그러면 회생 절차 개시를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ARS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법정관리 회생 절차 신청하기 직전에 긴급하게 이런 가치 평가를 했으니 뭐 회사에서 제출한 그 자료를 중심으로 그 회계법인이 평가를 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실제로 회생 절차 과정에서는 이 숫자는 또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뭐 이 ARS, 이제 TMF가 ARS에 들어갔는데 이 ARS가 적용될 경우에 회생 절차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요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회생 그 ARS 프로그램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TMF는 법원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자, 뭐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서로 구조조정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뭐 채무는 어떻게 탕감하고 어떤 식으로 몇 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을 하고 이렇게 합의를 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너네들끼리 잘 해봐라. TMF는 법원에 우리가 예전에 신청했던 회생 신청은 취하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 합의한 구조조정 안대로 하면 돼요. 원만히 해결이 되는 구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다시 그냥 회생 절차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합의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만장일치제입니다. 아니, 채권자가 11만 명이 넘는데 네. 그 사람들이 다 만장일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2곳이 ARS에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 10곳이 그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채권자들이 10명 이내예요. 10명 이내 채권자들을 모아놓고 합의하는 거는 만장일치가 나올 수가 있죠. 네. 가장 채권자가 많았던 사례가 한 80곳밖에 안 돼요. 근데 그 80곳도 사실은 상위의 한두 군데가 채권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하게 되면 나머지 잔챙이들은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성립이 되는데 11만 명, TMF 뭐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수만 명은 되겠죠. 그 수만 명이 만장일치가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구조조정 미합의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구조조정 미합의가 되면 다시 회생 절차로 돌아와야 되는데 ARS는 실패. 다시 이제 회생 절차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P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뭐 프리패키지드 플랜이라고 하는데 말은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자, ARS를 하면서 구조조정안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표결에 붙였는데 만장일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만장일치가 안 돼서 다시 회생 절차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법원이 딱 보니까 야, 이건 너네들 뭐 만장일치는 안 됐는데 좀 아쉽기는 한데 채권자의 2분의 1 이상이, 그러니까 채권액 기준으로, 채권 금액 기준으로 2분의 1, 그래도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했었네? ARS 할 때? 그러면 ARS를 할 때 마련했던 그 계획안, 구조조정 계획안, 그거를 우리 법원이 인가를 해줄 테니까, 강제로 인가를 해줄 테니까, 이대로 그냥 너네들 회생 계획을 진행을 해라. 라고 해주는 거. 새롭게 회생 절차에서 그러니까 채무 동결하고 조정하고 이런 절차 필요 없이. 그렇죠, 그렇죠. 네. 뭐 회생 절차 개시해가지고 이제 뭐 또 뭐 새로 저기 뭐야 회생 채권자, 뭐 담보 채권자 뭐 구별해가지고 서로 복닥복닥 될 필요 없이 너네들 어차피 너네들은 ARS 들어갔던 회사네. ARS 하면서 구조조정안을 만들었었네.
뭐 만장일치는 안 됐지만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했었네. 뭐 그것만 해도 훌륭하네. 그러면 이대로 해. 빨리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P플랜인데 만약에 그 2분의 1조차도 ARS에서 확보를 못했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일반 회생 절차로 가는 거예요. 근데 ARS가 됐건 P플랜이 됐건 일반 회생 절차가 됐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청산 가치보다는 계속 기업 가치가 더 높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그냥 지금 청산하는 것보다는 회사를 계속 운영을 해서 돈을 벌게 하고 그 돈으로 채무를 좀 상환해 나가는 게 더 낫다는 이런 가치평가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결과가 안 나왔다. 청산 가치가 더 높았다라고 해서 뭐 금방 야 그러면 너네들 그냥 파산 정리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기회를 주죠. M&A 기회를 주는 거죠. 야 너네들 청산 가치가 더 높게 나오긴 했는데 만약에 너네들 인수할 기업이 있다면 너네들이 그런 기업을 찾는다면 그 기업이 인수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청산 가치가 더 높은데 M&A 자체는 쉽지가 않겠죠. 뭐 이 회사를 사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해도 뭐야 얘네들 청산 가치가 더 높네. 아이 찜찜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M&A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TMF는 M&A가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11만 명 채권자에 대해서 지금 추정으로 약 1조 원의 미정산 대금이 있는 회사가 그냥 내가 앞으로 돈을 벌어서 조금씩 갚아나가겠다. 그거는 미정산 대금이 1,000억일 때나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미정산이 지금 1조인데 지금 1조를 살짝 넘어갈 수도 있고 지금 11만 명 채권자들이 난리가 난 회사에서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돈을 벌어서 조금 갚아나갈게. 그러면 그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이건 뭐 ARS를 가건 P플랜을 가건 뭐 일반 회생 절차로 가건 TMF는 무조건 M&A가 돼야 돼요. 근데 M&A가 되려고 하면 아무래도 계속 기업 가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게 그게 좋겠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팀원 위메프의 계속 기업 가치가 뭐 청산 가치보다도 더 높겠느냐 하는 거 그거를 지금 제가 계속 기업 가치가 더 높다, 청산 가치가 더 높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죠. 저는 회사 내부 관계자도 아니고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 그 방대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어떻게 약간 매기는지 조금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기업 가치, 청산 가치 어떻게 산출을 하고 지금 요 위메프의 팀원의 어떤 재무적인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보고 또 과거에 이런 평가를 받았던 기업들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뭐 감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회사는 자산이 있죠. 자산. 영업용 자산이 있고 비영업용 자산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나눠 보면 이게 영업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판매 관리뿐만 아니라 뭐 생산 제조까지도 다 포괄해서 영업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계 장치나 아니면 그 공장 또 판매를 위한 상품 재고 자산 이런 거는 다 영업용 자산이겠죠. 그다음에 비영업용 자산은 뭐 다른 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 어떤 금융 상품을 갖고 있다. 채권 이런 것들. 그렇죠. 뭐 이제 부동산 뭐 회사가 뭐 오피스텔 같은 걸 갖고 있다. 뭐 콘도를 갖고 있다. 이런 건 부동산이 되겠죠. 영업용 자산하고 비영업용 자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산의 가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냥 계속기업 가치입니다. 이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 이게 계속기업 가치거든요. 쉽죠? 그러니까 자 영업용 자산의 가치하고 여기 비영업용 자산의 가치 이거 두 개를 더하면 계속기업 가치가 된다. 근데 영업용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팔아먹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가동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업용 자산의 가치는 이걸 얼마에 팔아먹을 수 있을까? 이게 가치가 아니야.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잉여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10년 동안 회사가 창출할 잉여현금 흐름 그리고 10년 이후에 회사는 영구히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10년 이후에도 영구히 창출할 수 있는 잉여현금 흐름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거를 우리가 영업용 자산의 가치로 보는데 통상 그냥 이걸 영업 가치라고 합니다. 영업용 자산의 가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회사를 굴려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냐. 그렇죠. 그걸 따지는 거죠. 네,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죠. 그래서 요 영업 가치하고 요 비영업용 자산은 이거 실제로 내다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지? 요거는 그겁니다. 이거는 막 무슨 뭐 가동을 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내다 팔면 실제로 얼마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실제 처분 가액을 요거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영업 가치하고 비영업용 자산의 가치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이게 바로 계속기업 가치죠. 자, 계속기업 가치는 이런 건데 청산 가치는 뭐냐면 영업 자산이건 비영업 자산이건 이거 그냥 내다 팔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공장 팔면 얼마지? 기계 장치 팔면 얼마지?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 재고 자산 팔면 얼마지? 오피스텔 팔면 얼마지? 투자 지분 팔면 얼마지? 금융 상품 팔면 얼마지? 가지고 있는 거 탈탈 털어서 다 팔면 얼마를 그렇죠. 얻을 수 있냐. 회사 대표를 팔면 얼마지? 이건 안 되죠.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노예를 파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거는 무조건 가지고 있는 뭐 영업용이고 비영업용이고 이거 그냥 다 내다 팔게 되면 얼마 받을 수 있지 실제로. 이게 바로 청산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다 내다 파는 청산 가치보다는 계속해서 돌렸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더 높다면 이 회사는 계속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회생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고 법원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팀F의 경우에는 계속 기업 가치가 훨씬 높게 나왔다. 이렇게 대표들은 그 주장합니다. 대표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어떤 회사인데 제가 이제 좀 복잡한 표를 제가 그냥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상당히 복잡한 표인데 어떤 회사의 계속 기업 가치예요. 자, 10년치의 그 손익계산서가 쫙 이제 다 뽑아야 됩니다. 10년 동안 추정되는 매출하고 영업비용 그거 계산해서 영업이익 다 뽑아내야 되죠. 쉽지 않겠죠. 10년 동안의 매출 비용 그다음에 이익을 다 뽑아내야 되니까 많은 어떤 추정과 가정 같은 게 다 전제로 다 들어가겠죠. 요렇게 영업이익을 뽑아내고 나서 세금은 얼마 내고 또 감가상각비는 얼마를 더해주고 회사 경영에 필요한 자금 투입은 운전자분은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설비 투자 캐펙스는 또 얼마를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게 되면 요 10년 동안에 회사가 얻어낼 수 있는 잉여현금 흐름의 가치가 나오겠죠. 요게 109억. 그 다음에 10년 이후에 영구히 이 회사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잉여현금 흐름을 뽑아보니까 270억. 그러니까 여기 10년 추정치와 영구 추정치 두 개를 합친 게 요게 바로 영업가치 379억. 여기에다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영업자산 요거 팔아먹었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냐. 영업가치에다가 요거 비영업자산 가치 요거 더하니까 결국 계속비업 가치는 591억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한번 가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커머스 비즈니스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뒤에 고객 돈 받아가지고 맞아요. 이제 돌려막기죠 쉽게. 네. 그러니까 받을 돈은 엄청나게 빨리 받고 줄 돈은 또 엄청나게 늦게 줘가지고 요거 운전자본을 개선시켜서 현금 흐름에 도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하는 게 이커머스의 일반적인 그 행태인데 이 TMF 사태 때문에 정부가 정산주기 단축한대요. 그 다음에 고객 결제 대금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금을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그 현금 흐름을 과거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TMF가 이제 수익성 개선을 하고 정상화를 위해서는 옛날처럼 막 쿠폰 남발하고 할인 발행 못 하겠죠. 그 다음에 셀러들 그 안 떠나게 만들려고 막 수수료 뭐 제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저가 수수료 하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TMF가 그동안에 시장에서 가지고 왔던 장점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TMF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지금 붕괴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소비자들이 이제 TMF에서 믿고 살 수 있냐. 맞아요. 셀러들이 네. 여기 아니어도 갈 때 많은데 네. 다른 데서 팔지 않을까. 이커머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믿음이거든요. 고객은 내가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면 이 상품이 정상적으로 나한테 온다는 믿음. 그다음에 셀러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을 팔면 그 중개 플랫폼에서 정상적으로 결제를 해줄 거라는 대금 정산을 해줄 거라는 두 가지 믿음에 기반했는데 이 두 가지 믿음이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셀러들은
갈 곳 있죠. 다른 이커머스로 가면 되죠. 고객들은 살 곳이 있죠. 다른 이커머스에서 사면 되는 겁니다. 네, 지난주 저희 살펴본 것처럼 보고 플레이나 머지 포인트도 네. 결국엔 신뢰가 깨진 이후에는 이익이 수직 그렇죠. 추락했었잖아요. 급추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이 회사가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얼마의 이익을 내는 게 추정하는 게 쉽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팀F 대표들이 뭐 팀원 대표가 우리는 3, 4천억 더 많다 청산 가치보다 계속 기업 가치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그거 어떻게 추정을 해요? 위메프도 계속 기업 가치가 위메프도 800억으로 마찬가지죠. 청산 가치 300억보다 높다라고 했지만 그렇죠. 10년 후는 알 수가 없는 거겠네요. 그냥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어렵거나 뭔가 어떤 금액을 막지 못해서 부도가 나서 법정 관리에 가는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플랫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중개하는 겁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회사의 기반이 무너진 건데 기반이 무너진 회사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손익을 추정해서 현금 흐름을 잡아낸다?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지가 않죠. 법정관리 회생 신청을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우선 급하게 회사가 제시하는 낙관적 어떤 전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회계법인이 그냥 대충 만들어줘가지고 저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태영건설 있잖아요. 작년에 워크아웃 들어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하면서 채권단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기업 가치하고 청산 가치를 산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태영건설 회사가 제출한 영업이익 전망치는 윗단에 보이는 요 숫자들입니다. 근데 3일 회계법인이 딱 들어가서 실사하고 나서 딱 3일 회계법인이 실사 결과 내놓은 그 영업이익 전망치는 아래쪽의 숫자예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나죠. 회사의 영업이익 전망 5년치 합산 5,300억. 3일에 실사 거쳐서 전망한 5년치 영업이익 전망 2,952억. 회사 전망치의 55%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회사는 회사에 우호적으로 다 이익 될 것 같이 집계를 회사는 하고 뭐 자기도 뭐 낙관적인 전망으로 회계법인은 보수적으로 추산하지 그러니까.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메프 팀원의 그 계속기업 가치 숫자라는 게 지금 우리가 태영건설 사례에서도 보듯이 회사의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태영 같은 경우도 3일 회계법인은 태영은 28년도 3조 수주할 수 있다고 봤는데 3일 회계법인은 그 1.7조로 딱 깎아버린 거예요. 왜? 너네들 그 개발 정비 부분은 신용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주가 불가능해. 전액 제외. 지금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그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을 법원이 딱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 선임된 그 회계법인이 엄정하게 본단 말이에요. 회사 쪽에서 아무리 이렇게 주장해도 회계법인이 봤을 때 아니면 쳐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팀F 대표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숫자보다는 전혀 다른 그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태영건설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계속기업 가치가 1조 1,460억, 청산 가치가 1조 366억. 정말 미세한 차이군요. 별 차이가 네. 없어요. 예. 태영도 사실은 뭐 회사가 어려워진 거는 맞지만 그래도 국내 20위권의 건설 회사임에도 계속 기업 가치하고 청산 가치가 이렇게 별로 큰 차이가 없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팀F가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월등히 높게 나온 거 지금 저런 상황에서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월등히 물론 팀F는 뭐 영업 자산, 비영업 자산 자체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이트 정도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될까요? 그거 감안하면 그런 사실을 감안하면 청산보다는 계속기업 가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하지만 그 계속기업 가치라는 절대적인 숫자가 얼마나 높게 나오겠어요. 지금 이런 영업 환경에서 그게 얼마나 높게 나오겠냐고요. 저렇게 무슨 뭐 몇천억 더 높게 나온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뭐 위메프 재무제표만 한번 이렇게 봐도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매출액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고 계속 영업 적자죠. 돈줄이 말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영업 현금 흐름 2천억 뭐 1,000억씩 계속 영업 손실은 몇백억인데 영업 현금 흐름 적자는 몇천억씩 이렇게 나오고 있었잖아요. 현금은 이렇게 계속 말라가죠. 이렇게 현금은 계속 말라가는데 미지급금은 늘고 있죠. 계속 늘고 있죠. 돈은 없는데 줄 돈은 네, 많아지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재무제표의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긴 했지만 설마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겠느냐 설마 이렇게 했군요. 조금 설마하고 조금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걸 일으켜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높다면
파산 정리로 가느냐 현실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이 강원이라고 하는 LCC 여기는 존속가치 산정이 불가능했어요. 왜? 영업 중단 상태였기 때문에 존속가치 산정이 아예 불가능했지만 청산으로 가지는 않았죠. 법원이 계속해서 M&A 기회를 부여를 한 겁니다. 네, 결국에는 최근에 위닉스로 인수가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위닉스가 한 200억 주고 샀어요. 여기 보면 최근에 이제 7월 23일 날 우여곡절 끝에 회생 계획인가. 이 회생 계획인가라는 것은 M&A가 됐기 때문에 그냥 너네들은 M&A 돼서 그냥 가라. 그러니까 위닉스가 한 200억 정도 인수 대금을 이제 완납까지 했거든요. 네, 이름이 파라타 항공으로 출범을 앞두고 파라타?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의 타. 아 그래요? 파라타 항공입니다. 참. 그 다음에 당연히 회사 이름을 바꿔야 될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옛날에 쌍용차 같은 경우도 그 한영회계법인이 2021년도에 청산가치 1조 원, 존속가치 6,200억. 이거는 청산하는 게 더 낫다는 결과죠. 그렇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잖아요. 뭐 국가 기관 산업이라든지 그렇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영향이 많은 그렇죠. 경우에 이렇게 되는군요. 뭐 그런 경우에는 법원이 이제 바로 야 너네들 청산 가치가 훨씬 높네. 파산, 청산 이게 아니고 M&A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M&A를 해가지고 지금 KG 그룹이 인수해서 지금 쌍용차가 뭐 KG 모빌리티인가 그런 저 회사 이름으로 지금 가 있죠. 그럼 팀F도 결국에는 M&A만이 살 길이라고 보시나요? 팀F는 무조건 M&A, 제가 볼 때는 무조건 M&A가 돼야 됩니다. M&A가 되지 않고 뭐 우리가 계속해서 뭐 열심히 영업을 해서 무슨 잉여 현금 흐름을 내 가지고 그거를 조금씩 갚아 나가겠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가 10년 현금 흐름하고 연고 현금 흐름, 10년 이후에 현금 흐름을 뽑는데 그러면 채권자들이 야 10년 이후에 영구히 이 회사가 이렇게 잉여 현금을 만들어내니 우리는 영구히 채권을 상환받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요 10년 동안에 벌 수 있는 현금 흐름 요게 결국은 그 채권자들한테 분배해 줄 수 있는 그 현금 흐름이 될 텐데 그게 지금과 같은 이렇게 신뢰가 무너진 팀F가 그 10년 동안에 생존해 있을지도 지금 의심스러워요. 그냥 혼자서 지금 상태로 가게 된다면 M&A 되지 않는다면. 팀F 대표이사들은 각각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훨씬 높다고 했지만 실제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를 어떻게 매긴지 따져보니 그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에는 M&A가 성사가 되어야 할 텐데 최근까지 가장 희망했던 기업으로부터 M&A 거절 속보를 받았다고 하는 걸 보면 앞으로 이게 잘 추진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센터장님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